안녕하세요. 인생 한 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 오랜 친구들과 그 멋진 해외여행을 꿈꾸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 성장한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부푼 기대와는 달리 여행이 오히려 관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을지 사회심리학 전문가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친구들과 개모임을 통해 여행 자금을 차곡차곡 모으고 함께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막상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예전과는 다른 서먹함이나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정말 큰 기대를 품습니다. 우리끼리만 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야, 이 나이에 친구들과 여행이라니 정말 꿈만 같다. 이런 생각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실제로 통장에 여행 자금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눈으로 확연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함께할 여행의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행복감에 젖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루 24시간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함께 붙어 지내야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미처 알지 못했거나 혹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서로의 작은 차이점들이 아주 선명하고 또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자 씨 사례가 있었죠. 11년지기 친구들과 꼬박 1년간 매달 돈을 모아서 600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베트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즐거움도 잠시 여행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결국 오랜 우정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관계의 이면이나 서로 간의 차이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고요. 때로는 이것이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여행이라는 그 특별한 상황이 관계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과의 여행이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활 리듬의 차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함께 보내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 해도 평소 만남이 주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정도였다면 서로의 세세한 생활 습관이나 리듬까지는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는 이런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변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해야 하루가 상쾌하다고 느끼는 반면에요. 다른 사람은 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올빼미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또 정해진 일정에 맞춰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씻는 순서, 잠들기 전의 습관까지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추면 안 될까? 불 좀 끄고 자자. 와 같은 그런 사소한 요구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점차 마음속에 불편함과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자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 즉 루틴은 더욱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오랜 습관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혹은 상대방의 습관 때문에 자신이 불편을 겪어야 할 때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일상에 익숙한 공간과 시간적 여유라는 그 완충지대가 사라진 여행지에서는 이런 사소한 생활 리듬의 차이가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하는 더 큰 감정적 해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정말 소중한 친구일수록 매일 부딪히는 여행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끔 만나면서 서로의 좋은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이 우정을 더 오래 지키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 리듬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여행에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행 경비를 공평하게 모으기 위해서 개를 붓거나 회비를 걷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똑같이 돈을 모았다고 했다고 해서 그 돈을 쓰는 방식이나
가치에 대한 생각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돈에 부여하는 의미나 우선순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모처럼 큰맘 먹고 온 여행이니 하루 정도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 돈이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겠다. 혹은 집에 기다리는 손주들 선물을 하나 더 사주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문제는 이러한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소비 성향 차이를 넘어서요. 서로의 인격이나 가치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저 친구는 생각보다 씀씀이가 해프네. 라거나 평소엔 안 그러더니 돈 앞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구네. 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면이 있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여행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불편한 감정만 남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김경자 씨의 여행에서도 점심 식사 비용을 누가 먼저 낼 것인지 또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 문제는 여행 중에 친구의 평소에는 몰랐던 모습, 예를 들어 애덤 그랜트가 말한 테이커, 즉 받기만 하려는 성향이나 지나치게 계상적인 면모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기대와 다를 때 실망감과 함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친할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행 중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 문제는 정말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경우입니다. 단체 여행, 특히 자유여행은 겉보기와 달리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공권이나 기차표 예매, 숙소 예약 및 확인, 현지 교통편 알아보기, 맛집 정보 검색, 매일의 지출 관리 및 정산 등등. 누군가는 이런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역할들을 자발적으로 혹은 떠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일행들이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저 친구는 원래 저런 거 계획하고 알아보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맡긴 건데 왜 저렇게 혼자 유난을 떨지? 와 같이 그 가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일을 도맡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마음의 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임감과 노력의 불균형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행의 막바지쯤에는 결국 내가 다시는 너희랑 여행 가나 봐라. 다음부터는 네가 총무 맡아서 다 해. 와 같은 감정 섞인 말이 터져나오며 우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큰 사건이나 갈등 한 번으로 깨지기보다는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책임감의 불균형, 서로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부족,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속에서 서서히 금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로의 수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 함께하는 여행은 더 이상 즐거운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일방적인 희생과 노동이 요구되는 힘든 숙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번째 이유는 말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농담이나 가벼운 핀잔도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너는 여행 와서까지 그렇게 재미없게 굴 거냐?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나 봐. 너 왜 그렇게 꾸물거려? 답답해 죽겠네. 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아이고 쟤 또 저러네 하고 넘겼을지도 모를 말들이 여행 중에는 유난히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정해진 일정에 쫓기기도 하며 평소보다 많이 걷거나 활동하면서 몸이 쉽게 지칩니다.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감정의 여유가 줄어들고 평소보다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심코 던져진 부정적인 말, 특히 나의 자존심이나 약점,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듯한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지라도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말했듯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 쓰고 있던 사회적 가면이 얇아지거나 벗겨지기 쉬운데요. 이때 무심코 나온 말은 상대방에게 본심처럼 느껴져서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수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섬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젊었을 때보다 더 쉽게 상처받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름다웠던 풍경이나 즐거웠던 경험보다는 나를 서운하게 했던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관계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여행 중에는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여행에서의 경험이 과거의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고 친구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는데요. 5번째 이유는 여행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수십년간 쌓아온 좋은 기억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의리 있는 모습들,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즐거워했던 기억들 많았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 며칠간의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그 이후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때 여행 가보니까 사람이 참 별로더라. 겉모습과 달리 속은 다르구나.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다 봤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십 년간 쌓아온 긍정적인 기억들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여행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그 친구를 평가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신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강렬한 경험이 이전의 많은 경험들을 덮어버리고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여행에서의 모습, 이 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금이 간 관계는 이전처럼 회복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김경자 씨도 여행 후에 이제는 예전처럼 꼭 붙어 다니지 않고 그냥 각자 따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일 수 있겠지 라고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여전히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보였던 것처럼 한번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친하다고 해서 혹은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여행을 가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나이에는 함께 거창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도란도란 걸으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더 깊고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관계의 넓이보다는 깊이, 즉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큰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에서는 주로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 떠나는 여행 역시 친구들과의 여행과 비슷한 맥락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는 살아온 배경, 가치관, 관심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체력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지에서 보고 즐기고 싶은 것이 다르고 쉬고 싶은 방식이나 타이밍도 어긋나기 쉽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의욕적으로 짜놓은 빡빡한 관광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모처럼 함께한 여행인데 자신이 여행의 주체라기보다는 그저 아이들 짐을 들어주거나 식사 비용을 내는 역할에 머무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왜 자꾸 힘들어하시는지 혹은 왜 새로운 경험에 소극적이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모처럼 큰돈 들여 함께 왔는데 서로 대화도 별로 없이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따로 다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움이나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죠. 결국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 여행 스타일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체력의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함께 있음 자체가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과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대 차이와 체력 문제가 가족 여행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관련된 사례로 74세 유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드님의 제안으로 처음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기대와는 많이 다른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선희 씨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유선희 씨는 평생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일을 그만두시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도 접으셨으니 저희랑 같이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라는 제안이었죠. 평생 일만 하느라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었던 선희 씨는 처음에는 무척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 출발을 앞두고 아들이 보내온 일정표를 보니 아침 7시 호텔 조식을 시작으로 하루에 관광지 4-5곳을 돌아보는 그야말로 강행군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라며 걱정하시는 선희 씨에게 아들은 에이 어머니, 요즘 70 넘으신 분들도 배낭 메고 혼자 세계 일주도 다니세요. 괜찮아요. 라며 안심시켰죠. 하지만 실제 여행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아들 부부는 세련된 커플룩을 맞춰 입고 있었고 비행기 좌석도 선희 씨와는 떨어진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행 내내 선희 씨는 젊은 아들 부부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 숨가쁘게 종종 꺼문을 쳐야 했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주로 아들 부부만 멋진 배경에서 포즈를 취하고 선희 씨는 그 옆에서 가방을 들고 기다리거나 겨우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표정이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식사 때면 며느리가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시니 저희에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계산을 부탁하는 말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선희 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여행 마지막 날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기들끼리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둘이 오는 게 더 편하겠다. 엄마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니까 우리가 맞춰주고 참는 거지 뭘 알겠어. 이 말을 들은 선희 씨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실망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귀국 후에 아들이 다음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선희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란 발걸음 속도가 맞는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여행할란다. 그리고 그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릉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유선희 씨는 이 씁쓸한 경험을 통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여행은 행복할 수 없으며 나와 발을 맞춰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으신 거죠.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여행이었을 텐데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은 별로 원치 않으시는데 자녀들이 효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강권해서 갔다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70세 정순 할머니의 사례는 좀 다른 경우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70세 정순 할머니의 사례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정순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나는 지금 혼자 지내는 게 제일 편하다. 너희들끼리 잘 다녀오너라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 마음이 불편해요. 손주들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 해요. 라며 계속해서 설득했고 결국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여행에 동행하게 되셨습니다. 여행 초반에는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기도 했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어린 손주들이 호텔방 안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조용한 생활에 익숙하신 할머니에게는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애들이 너무 소란스러우니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왜 나무라시나 하는 서운함으로 이어져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할머니는 여행 중간중간 혼자 조용히 방에서 쉬고 싶어 하셨지만 자식들은 여기까지 와서 왜 방에만 계세요? 다 같이 나가서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그래야 추억이 남죠. 라며 자꾸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너희는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랑 같이 북적거리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혼자 편히 쉬는 게 더 좋다. 며 힘들어 하셨고요. 자식들 역시 어머니는 왜 자꾸 저의 좋은 뜻을 몰라주시고 고집만 부리시나요? 가족여행 와서 혼자만 있으려고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이 가족은 서로에게 쌓인 불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즐거움만 강요했던 점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할머니 역시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가족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여행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도 물론 소중하지만 때로는 가족과 함께 부대끼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 역시 삶의 큰 기쁨과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순 할머니의 사례는 여행 중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진솔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네, 정순 할머니 가족의 이야기는 갈등 속에서도 소통과 이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행이라는 특별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상황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관계의 본 모습이나 각자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군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의 저서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우리 대부분은 평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가면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나 혹은 자신의 약점이나 본심을 감추기 위해 쓰는 일종의 방어막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가면 덕분에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가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깊은 약점이나 열등감, 즉 콤플렉스가 건드려지는 예민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여행처럼 익숙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평소 우리를 지탱해주던 이 가면이 쉽게 헐거워지거나 심지어 벗겨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본 모습, 즉 본성이 불쑥 드러나기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누구에게나 아주 친절하고 점잖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식당 종업원이나 주차관리 요원 혹은 택시 운전기사님처럼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의와 존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인격이 진실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무례하거나 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의 평소 친절함은 계산된 행동, 즉 가면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행과 같은 공동활동 상황에서 늘 받으려고만 하거나 애덤 그랜트가 말한 테이커 유형이죠. 아주 작은 금전적 손해도 보지하려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역시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의 단면들이 일상의 반복적인 생활보다는 변화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은 여행과 같은 비일상적인 환경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면과 본성에 대한 설명 흥미롭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관계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사람들을 기버, 테이커, 매처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고 하던데요.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관계에서 경계해야 할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의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 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버입니다. 기버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성공을 돕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반대로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매처입니다. 매처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노력하며 공정함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매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계에서 특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유형은 바로 테이커입니다.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의 이기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는 느낌과 함께 불신과 경계심을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를 위축시키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 특히 테이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을 더 말씀드리자면, 첫째, 어떤 일이나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서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간섭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 사람 스스로가 타인을 신뢰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과거에 신뢰를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어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제가 내일까지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회의 시간에 늦지 않게 갈게요. 와 같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약속들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은 약속 그 자체의 중요도보다는 상대방이나 그 약속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관계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시간이나 상황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약속 시간을 갑자기 바꾸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불안감과 피로감을 안겨주며 결국에는 저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뢰라는 관계의 기초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사회적인 성공이나 겉모습, 재산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모습, 즉 나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깊이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나 혹은 반대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며 진심으로 나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승진해서 누락되었을 때 그저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알아.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 당신이라면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분명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저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어주며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물론 고맙지만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없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순수하게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슬픔을 공감해주는 능력보다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능력이 훨씬 더 드물고 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렵게 찾아야 하고 한 번 만나면 오랫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귀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관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애덤 그랜트 교수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만 하다가 쉽게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쉬운 희생적인 기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필요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안녕과 한계를 지키는 전략적인 기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나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그 베품이 결국 나에게도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좋은 평판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줄 때도 내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을 스스로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존중하면서 베풀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지혜, 즉 전략적인 기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오늘 친구나 가족과의 여행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그 심리적인 배경, 그리고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한 귀한 통찰을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왜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가꿔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친구든 가족이든 여행과 같이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경험은 때로는 관계의 민낯을 예상치 못하게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실망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 씨처럼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에 금이 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유선희 씨처럼 밀었던 자녀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끼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나 실망스러운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 어떻게 소통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보듬고 이해하며 배려하는가 하는 그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순 할머니 가족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우리에게 좋은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큰 기쁨이자 때로는 외로움과 힘듦을 견뎌내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나와 꼭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살아가는 속도를 존중해주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행이든 혹은 평범한 일상이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 더욱 값지고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조언하는 역할에 머무르기보다는 때로는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젊음의 활기와 순수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며 가족의 역사와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중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행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때로는 관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깊이 이해하며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관계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보고 가꾸어 나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오늘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신 댓글들은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성심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실용적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바로 스마트폰 하나로 챗 GPT 완전 정복, 왕초보 시니어 어르신도 단 5분이면 끝이라는 주제인데요. 평소 스마트폰 활용이나 최신 기술의 어려움을 느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인생 한 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